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 나왔는데 김병기 의원이 4선의 서영교 의원을 눌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과가 지금 권리당원이 어느 정도 투표를 했는지 또 어느 정도 득표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네. 김병기 의원 아들 취업 청탁 의혹 그게 갑자기 불거져 나왔잖아요. 네. 사실 시기가 조금 묘해요. 원내대표 경선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김병기 의원 말에 따르면 이전에 이미 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다시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권리당원들이 뭔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누군가가 공작을 뭔가 한 게 한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풍을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의원들의 친밀감을 우리가 알질 못하잖아요. 그 원내 정치가 더 힘들어요, 사실. 원내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왜요? 기본적으로 나만 몰라요? 국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들 갑자기 썰렁 이권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산 문제 이런 아니,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일의 평론가님 왜 그러세요? 아 저는 예? 뭐지 원내대표는 모르겠고 네. 그 뭐죠 무슨 대표 정청 아니 당대표 당대표는 네. 공천권이 있다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 원내대표는 무슨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렸지만 네, 우리 평론가님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아니야. 정의 한번 해주시죠. 당황해하셨네요. 네. 아, 이거 힘이 막강한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어떤 한 명 한 명이 입법부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은 170석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면 170명의 국회의원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당대표는 그냥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다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국자적인 어마어마하게 지휘 역할이 강하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요? 모든 교섭권이나 이런 것들 다 원내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외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국회에 입성하지 않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게 당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야당하고 협상권도 갖고 그리고 원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총괄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네. 두윤님이 국회의원 대장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국회의원 해주셨는데 대장. 아. 여간 김병기 의원이 막판에 당선이 되게 된 배경을 따져보면은 홍장원 차장과 함께 유튜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홍장원 차장하고 같이 네,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일종의 방어막, 보호막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찬조 출연. 찬조 출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니까요. 초선 의원이에요? 김병기 의원님은? 아니 김병기 아니요. 의원은 3선 의원이고 삼선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은 4선 의원이기 4선. 때문에 선수로는 김병기 의원보다 서영교 의원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민주당 내에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경우에도 김병기 의원 출신이 국정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같은 것들도 서영교처럼 넓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이겨냈다. 네. 이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분이 그 아들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도움된 거 아닙니까? 네. 홍장원 차장님을 또 많이 도왔잖아. 이번 비상기업 터져가지고. 네. 그렇죠. 네. 김병기 의원이 홍장원 차장님 엄청 띄워주고 그 홍 차장님이 뭐 보답했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원내대표가 막강한 자리이기는 한데 그 미국은 당대표가 없어요. 또 선진국들은 원내대표지 당대표라는 걸 별도로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대표를 할 거냐 원내대표를 할 거냐 두 개 중에 골라라. 무조건 당대표예요. 왜? 당헌 당규를 보면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 당규에 그 뭐 정치든 공적인 자리에 권력은 뭐예요? 인사권, 그렇죠. 예산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 당 대표가 지거든.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뭐 대여 협상해봤자 실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건 없는 거지. 뭐 국회의원 선거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다. 그 공천권은 당 대표가 지거든. 네. 네. 그리고 그 많은 돈에 대한 예산 집행권도 당 대표가 지고 당내 인사권은 전부 당 대표가 지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집권 여당의 선거 전초전인 거고 곧 있을 차기 당대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과
박창대 의원이 많이 물망에 오르지 않습니까 오. 지금? 근데 너무 흥미로워요.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선수도 높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거리로 보면 서영교 의원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조금 가깝게 그동안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김병규 의원이 확 뒤집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권리당원이 어느 정도 표를 행사했는지가 굉장히 네. 궁금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뽑거든요, 보통. 이제 국민의힘도 다 그래요. 다른 그렇죠. 당도. 네. 근데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원 주권주의라고 해서 20%를 권리당원한테 투표권을 준 거예요. 네. 그 의원으로 따지면은 뭐 이거 서로 간에 국회의원 수 가지고 따지면은 이제 의원 몇 명 비율만큼 반영이 된 거냐 이건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40명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단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거예요 권리당원들한테. 네. 근데 만약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졌다 그러면 진짜 당원들이 원내대표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한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당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민주당은 사실은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탈호남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도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 구성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성 극우 쪽에 가깝게 가 있고 영남 쪽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정당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 의원들이.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정반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역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돼요? 당 대표는 당원 투표가? 당대표가 무려 50대 50 정도 가지 아마 않나요? 그쯤 되는 걸로 우와, 기억이 많이 합니다.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대의원들의 그 투표권 행사하는 비율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번에도 야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뽑을 거야 이렇게 덤비면은 그러면은 뭐 만약에 박찬대 정청래 2명 의원이 나온다고 치면 네. 이 구도도 바꿀 수 있다. 신기하다. 앞으로 정당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온 얘기들 좀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주로 이제 거론이 됐었냐면은 이제 포부를 밝히고 뭘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자리인데 그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용현이 이번 달에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12월 27일 날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현행 법상 6개월 살고 구속이 추가로 안 되면은 재판받는 도중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법적으로 풀어줘야 돼. 네. 검사들이 왜 추가 기소 안 하죠? 할 게 이제 엄청 그거는 많은데. 이제 검찰에서 할 문제인데, 음. 검찰총장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 심우정 심우정이는 지금 마약에 바로 직접 연루돼 있는 지금 오늘 뭐 마약 얘기가 네, 나오겠지만, 있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관들이 인사하고 나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4대 권력기관이죠. 그렇죠. 네. 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근데 검찰총장이 우선 맨 먼저 인사가 돼야 있어야 되는데. 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김용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6개월 지나면 네. 다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 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는 어차피 지금 조만간 풀어줘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풀어주느니 그냥 풀어주느니 어. 뭔가 보석이나 이런 거에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가지고 네. 거주 제한이라든가 이동 제한이라든가 법원의 보고 의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걸어서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의견이다. 그래서 심사숙고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대요.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적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법감정상 어떻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이렇게 버젓이 대낮에 활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용현이가 뭐 지금 재판 받는 거 말고 여죄야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할 게 네.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내 같으면 진짜 10개라도 하겠어요. 이거 검찰이 빨리 해야 돼. 검찰은 눈치만 보는 거죠. 검찰총장 임기는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은 바로 또 아니, 할 수 그거는- 있는 거예요? 뭐 임기 임기가 보장이요? 있지만 대통령 바뀌면 다 자르는 거예요. 예. 근데 버틴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데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법에 무조건 임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군요. 네. 인사권자가 나가 하면 나가는 건데 그 이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건데 네.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은 의사결정이 늦잖아요. 빨리빨리 착착착착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진짜 빨라. 진짜 빠르고 신속하게 하더라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예. 싶을 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나를 아니 그 윤석열 총장을 다 키워줬잖아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윤석열이 바로 목을 쳐버렸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바꿔야지. 아니 김효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 보면은 그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혹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냐 이런 느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죄가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을 빠르게 수사해서 구속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풀어준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풀어줍니까? 윤석열이 지금 풀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반바지 반팔에 그냥 반바지 상가를 왔다 갔다 하던데 보니까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더만 그런데 수영장 이제 있으면 수영도 하겠구만요. 언론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난리치니까 이제 검찰에서 또 해야지 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전 대통령이 너무 행색이요. 좀 심각해요. 약간 진짜 김건희한테 손길은커녕 눈길도 못 받고 약간 진짜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김건희한테 아니 김건희 사랑을 위해서 나라까지 버리고 지금 본인 내란수게 됐는데 누가 또 알아요? 지금 그 슈퍼에 햇반 사러 다니고 그럴지. 아니 저는 뭐하다 모르지. 차림으로 나온 건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관리받다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차림 자체가 그 반바지 반팔이라는 게 단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받으러 가면 그런 옷을 입혀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아, 근데 했어요. 저는 예. 신발을 봤어요. 신발은 네. 슬리퍼가 아니고 구두 같은 맞아 거예요. 신발이 구두였어요? 드라이빙 어. 슈즈 같은 거예요. 드라이빙 슈즈. 완전 최악의 조합. 진짜 재활용 버리러 갈 때도 아니, 그렇게 난 안 입어요, 내가 볼 우리는 때는 진짜. 머리로 좀 심각해요. 아니 근데 좀 깔맞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깔맞춤. 어, 그럼 신경 저는 썼다는 거예요, 나름 지금? 나름 신경 쓴 걸로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최악입니다. 아니, 내가 평상시 다니는 복장하고 비교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 좀 윤석열 부부 보면 좀 기괴해. 아 진짜 이상해요. 네, 두 사람 좀 기괴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가 어려울 정도고 네. 사고방식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지겸 판사 법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봐봐요. 다 윤석열이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다 거짓말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대선 기간 중이니까 이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재판 때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쓱쓱 넘어가서 그렇지.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구구촌형들이 얼마나 많으면 밤 11시까지 아직도 태극기 들고 응원한대요. 요즘에 몇 번 그 옆에 지나는데 와.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태극기 계속 네. 가지고 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그렇구나. 20대 그분들 장난 아니에요. 뒤에다 오. 윤석열 사진에 아, 걸고요. 부정선거를 심지어는 주장해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도 안 들어간 것 와. 같은 친구가 그 행정법원에 있는 제 옆에서 거기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을 왜 갖다 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던데.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상할 수 없다. 내란 1, 2인자가 이렇게 다 풀려난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네. 국민들이 정서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검찰이 일단 특검이 구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추가 구속할 수 있도록 추가 혐의 적용해서 네. 구속시켜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속으로 그런 풀어줘도 안 된다고 거를 생각합니다. 시위하는 게 민정수석이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대통령은 그냥 민생 경제에만 그렇습니다. 집중하시고. 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아까 보내드렸지만 그 지금 이제 장마가 오니까 이제 홍수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 서울시 그 동작구에 있는 그 이제 홍수 그 사무실 네. 찾았죠. 그거 한강 가서 홍수 통제소. 왜냐하면 그런 데는 잘해봤자 빚도 안 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안 가고 근데 그런 걸 디테일하게 지적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일을 잘하는 분들한테 보내야 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걸 승진시키고. 해라. 네.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왜냐하면 그 3년 전에 윤석열이 되자마자 네. 그 홍수 나고 난리 나고 아. 신림동 그 맞아요. 관악에 네. 사람 죽고 거기 가가지고 헛짓하고 맞아요. 그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런 일만 하시면 되고 라면 2,000원 이런 것만 잡으면 돼 꼼꼼하게 뭐 라면 2,000원 그것도 대단하시더라고. 일반적인 사람 대통령들 같으면 지금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네. 라면 2,000원 딱 찍자. 제품을 짚어가지고 예, 네.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세계도 이제 출범하고
또 공수처도 수사할 게 많고 또 재판도 구속영장 추가로 청구해서 못 나오게 만들고 이거는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분리하고 그걸 민정수석이 잘해야 되는데 이 날아갔기 때문에 또 좋은 분을 빨리 구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생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났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네. 통상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대통령이 됐음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재용 회장님 네.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봤어요? 이재용 그건 회장 원래 그렇죠. 보니까 자서전을 읽었다면서 갑자기 어필하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용 회장은 선거 때도 뵀잖아. 네. 직접 삼성전자 네, 맞아. 가가지고. 예, 사피라는 데서. 예, 네. 예, 예. 그 이재명 회장님은 좀 이렇게 이건희 그 돌아가신 선친하고 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과묵하고 네. 그리고 좀 권위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천재지 경영에. 이재용 회장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친숙한 스타일. 아 그래 일할 때는 전혀 상대적으로. 반대 소문이 돌았었는데. 뭐 이런 뭐 진짜, 다 하겠지 제가. 진짜 지독하다 잘 약간 모르겠는데 독하다 막. 뭐 내 손자니까 나. 뭐 그 손자요?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잖아. 이병철 회장이니까. 네. 갑자기요? 너 우리 같은 또 경주 이시야. 아 같은 이시고. 한결이 내가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농담인데. 돌아가네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오늘 그 뭐 5명 회장을 불렀나요? 아 그 그래요? 5대 그룹 네. 회장을 불렀고 또 이제 네. 대한상인 중소기업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네. 한경협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부른 네. 건데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소개한 것처럼 한 가지 부연을 한다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 이재명 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워낙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혜택을 이재명처럼 훌륭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대목을 보고 삼성 임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하나 실수가 5점이 있다 이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전부터. 읽었다고 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이제 하나 링크 하나 보내왔는데 네. 보니까 읽어차는 책이 이재명 자서전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인데 아. 이게 2022년 대선할 때 나온 책이에요. 네. 이번에는 다른 책을 냈죠. 근데 네.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네. 그 회사가 새로 책을 또 낸 거야. 같은 책을. 아. 그래가지고 6월 9일에 재발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문법에는 틀리지 않은 말이다. 아.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 그래도 뭐야. 저 같았으면 그치. 전에 읽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래가지고 무슨 보람이 있었어요. 이러고 책 읽었다고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제대로 경영만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삼성의 총수가. 아니 근데 저는 이재용 회장이 그 참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멘트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네. 자기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고맙거든.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저는 전문 서적들 뭐 행정법 관련된 스틸 이런 한 것들을. 20권. 네. 근데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변호사 협회 임원하고 등등 할 때 이제 여러 이제 예방을 하거든요. 그 뭐 법무부 장관, 변호사 협회니까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헌재 소장 뭐 등등하고 또 뭐 네. 이렇게 예방하면 저는 항상 그분이 쓴 책이 있다면 그거를 사전에 체크해서 그 책을 제가 봤는데 이런 데 감동받았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죠. 공을 네. 뺐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아, 저는 이재용 그래가지고 회장이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업 총수나 CEO들은 누굴 만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책을 썼는지, 뭐 어떤 거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미리 비서진이 다 정리해서 주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것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그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벌그룹 총수 만났을 때 한 얘기가 훨씬 더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 뭐라고 네. 하셨어요? 그 물론 이제 규제 완화 문제 언급했거든요. 언급하면서 공정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재벌 총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과거에, 들어본 네.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주체가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누가 죽어나가거나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재계에서 반발할 움직임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 말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야. 네. 주가 오르면 자기들도 좋거든. 근데 상법 개정안으로 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소가리를 끙끙 하고 있을 거거든. 또 오늘 만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하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마 대기업 총수들이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노조하고 협상할 때 야 뭐 노조 깔아뭉개 적당히 해. 이런 거 이제 못 한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심을 잘 잡는 거다. 네. 물론 이제 반대해서 불편하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 더구나 재벌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경우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있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